2022년 9월 테헤란 거리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22살 마흐사 아마니.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연행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란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히잡을 벗었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경찰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히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이 순간에 폭발했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한 사람의 이름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알리 하메네이. 1989년부터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가 권력을 잡은 이후 37년, 이란 시민들은 그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메네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핵협상, 미국과의 대립, 중동 패권전쟁.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주목하는 것은 그런 권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재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권력자의 연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를 보는 것입니다. 하메네이는 체제를 지켜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37년 동안 이란 시민들은 자유와 미래를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란 여성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청년들은 왜 희망을 잃었는지, 그리고 시위는 반복됐는데 왜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가지 장면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테헤란의 한 대학생이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 짧은 장면 안에 하메네이 체제의 37년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었습니다. 불만을 말할 자유, 불편하다고 소리칠 권리, 국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공간, 이것들이 하나씩 조여들었습니다. 하메네이 체제는 정보 통제를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정부의 목소리만 전달하는 창구가 됐고 독립 언론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이 체포됐고 반정부 성향의 매체들은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국경 없는 기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매년 세계에서 기자를 가장 많이 가두는 나라 중 하나로 뽑혀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2009년 녹색운동 시위 이후 본격적으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가 차단됐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단속했습니다.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가 번지자 당국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까지 차단했습니다. 시민들이 시위 영상을 공유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차단이 아닙니다.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이 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립된 분노는 조직적인 저항이 되지 못합니다. 하메네이 체제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에서 정치적 발언은 목숨을 건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SNS에 정부 비판 글을 올렸다가 체포된 사례, 집회에 참가했다가 수개월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받은 사례들이 반복됐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죄목을 광범위하게 적용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이 죄목에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란 사회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평범한 시민조차
잘못 말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처벌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도 스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검열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일일이 감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말을 줄이는 상태. 이것이 독재 체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독재는 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 때 더 오래 갑니다. 이란 시민들은 단지 가난하거나 불편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할 자유조차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하메네이 체제는 시민의 몸만 통제한 것이 아니라 말과 정보와 생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좁혀나갔습니다. 2022년 9월 16일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역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히잡 규정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부터 시행됐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2년이었을까요? 왜 그 순간에 폭발했을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란이 원래부터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팔라비 왕조 시절의 이란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여성들은 히잡 없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술을 파는 카페와 바가 버젓이 영업했고 대학에서는 남녀가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성이 정부 요직에 오르는 일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서구화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물론 팔라비 왕조도 독재였습니다. 비밀 경찰이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했고 사회적 자유는 있었지만 정치적 자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모순이 1979년 혁명을 불러왔고 이슬람 세력이 혁명을 주도하면서 이란은 종교적 통제가 더해진 전혀 다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란 여성들에게 혁명은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통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메네이 체제에서 이란 여성의 삶을 이해하려면 히잡이 단순한 복장 규정이 아니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히잡은 국가가 여성의 몸과 일상을 직접 관리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머리카락을 어떻게 가릴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이 모든 것이 국가의 규정 안에 있었습니다. 도덕경찰이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거리를 순찰하며 복장 규정을 단속했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발견하면 즉시 연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고로 끝난 경우도 있었지만 구금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여성들에게 거리를 걷는 것은 언제 단속될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안고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통제는 복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법률상 여성은 남편의 허락 없이 여권을 발급받거나 해외여행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법정 증언에서 여성의 증언은 남성 증언의 절반 가치로 계산되는 조항도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됐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는 여성을 2등 시민의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여성들은 이 모든 것에 조용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여성 인권 운동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정 안에서 싸웠고 활동가들이 서명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히잡 착용을 거부하고 거리에 서는 시위도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체제는 이들을 체포하고 가두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이 긴 싸움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22살 여성이 히잡 착용 문제로 연행됐다가 숨졌다는 사실은 수십 년간 쌓여온 분노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성들은 거리에서 히잡을 벗었습니다.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 행동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이란 밖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이 연대의 표시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란 여성들이 벗으려 했던 것은 단지 히잡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수십 년에 걸쳐 씌워온 통제 자체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동은 패션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나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가 내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란 여성의 분노는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대학 강의실을 누비던 나라에서 히잡을 벗었다는 이유로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 낙차가 분노를 키웠고 그 분노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결정할 권리를 되찾으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란에서 태어난 청년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세계에서 고학력 인재 유출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이란을 등지고 캐나다, 독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란 정부 스스로도 이 현상을 두뇌 유출이라고 부르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작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 이란의 젊은 세대는 체제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먼저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메네이 체제 동안 이란 경제는 국제 제재와 내부 부패, 잘못된 경제 정책이 겹치면서 만성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하메네이가 집권한 1989년과 비교해 수배 이상 폭락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만으로도 20에서 25%를 넘나들었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란의 대학 진학률은 중동에서 손꼽힐 만큼 높았지만 졸업장이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직장, 특히 국영기업이나 정부 관련 기관의 자리는 체제에 충성하거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능력보다 충성도가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좌절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 청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차단된 SNS를 우회해서라도 접속했고 해외 드라마와 영상을 통해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자유,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거리를 걸을 자유, 하고 싶은 말을 SNS에 올릴 자유,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이 평범한 욕망조차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단속하고 서양 음악을 트는 파티를 급습했습니다. 위성 안테나를 압수하고 VPN 사용을 단속했습니다. 청년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통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세대 간의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1979년 혁명을 직접 경험한 기성세대에게 이슬람 공화국은 외세와 독재에 맞서 쟁취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체제에 대한 일정한 충성심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 세대에게 이슬람 공화국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일 뿐이었습니다. 혁명의 대의나 이념은 그들의 삶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체제가 내세우는 저항과 순교의 언어는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 앞에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혁명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체제 수호는 사명이 아니라 족쇄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보다 충성이 우선되는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쌓였습니다. 그 무력감이 분노가 됐고 그 분노가 거리로 나오는 힘이 됐습니다. 하메네이 시대의 이란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감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처음 일어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당국은 강경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2009년에는 대선 부정 의혹으로 수백만 명이 거리를 채운 녹색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유가 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봉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이후 또 다른 이란 지역이 들썩였습니다. 시위는 반복됐습니다. 분노는 매번 컸습니다. 그런데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물리력입니다. 이란에서 혁명 수비대는 정규군과 별개로 존재하는 체제 수호 조직으로 군사력뿐 아니라 이란 주요 산업과 기업에도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체제 수호는 이념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2019년 시위 당시 당국은 사흘 만에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 1,500명이 사망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체제는 분노가 조직적 저항으로 이어지기 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포의 내면화입니다. 이란에서 시위에 참가한다는 것은 체포, 구금, 극단적인 경우 사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2022년 시위 이후 수만 명이 체포됐고 일부는 실제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분노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 세력의 분열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사람, 체제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세속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 방향이 다른 목소리들은 하나로 모이지 못했고 체제는 이 분열을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메네이가 설계한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이란의 정치 시스템은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의회 구성이 달라져도 최고 지도자의 권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 사법부, 방송, 핵심 경제 자원이 모두 그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메네이가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구축해온 시스템입니다. 분노가 크다고 해서 체제가 곧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메네이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권력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저항이 체제를 바꾸는 힘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란의 시위가 반복돼도 체제가 버텨온 이유는 국민이 약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향년 86세. 1989년부터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켜온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이란으로 쏠렸습니다. 체제가 흔들릴 것인가? 이란이 변할 것인가? 하지만 정작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침묵이 많았고 침묵 속에는 오랫동안 눌려온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37년은 이란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하메네이는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수많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무너지는 동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살아남았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 반복되는 내부 시위, 중동의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체제는 유지됐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건재했고 핵 프로그램은 계속됐으며 지역 내 영향력도 꾸준히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메네이가 집권한 37년 동안 이란 경제는 만성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제 제재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혁명 수비대가 장악한 경제 구조, 만연한 부패와 비효율,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겹치면서 이란 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란 화폐의 가치는 그가 집권한 이후 수천 배 이상 폭락했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중상층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자유의 공간도 좁아졌습니다. 언론은 통제됐고 인터넷은 차단됐으며 정치적 발언은 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규정 속에 갇혔고 청년들은 능력보다 충성이 우선되는 사회에서 미래를 잃어갔습니다. 고학력 인재들은 이란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체념과 분노 사이 어딘가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겉으로 체제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회 곳곳에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국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체제와 멀어진 청년 세대, 분노를 삼키며 살아온 여성들, 이것들은 하메네이가 떠난 뒤에도 고스란히 남겨진 유산입니다. 하메네이가 남긴 것은 단지 권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온 분노였습니다. 그가 지켜낸 체제는 살아남았지만 그 안의 시민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강한 국가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유산은 단순한 장기 집권이 아닙니다. 억압 속에서 버텨온 사람들의 상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메네이의 37년 동안 이란 시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란 시민들은 말할 자유를 잃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능력보다 충성이 우선되는 사회에서 미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은 반복해서 거리로 나왔지만 체제는 매번 살아남았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물리력과 공포의 정치, 하메네이가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한 권력 구조가 시민들의 분노를 번번이 막아섰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하메네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망 이후 흘러나온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후임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세습 체제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는 전문가 회의라는 기구에서 선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이 이어받는다면 이것은 공화국의 탈을 쓴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왕정을 무너뜨린 나라에서 다시 권력이 혈통을 따라 움직이는 아이러니입니다.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 혁명 수비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문가 회의는 어떻게 움직일지, 이란 내부 권력 다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이 순간 이란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메네이가 떠났다고 해서 그가 만들어 놓은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는 사라져도 독재가 설계한 시스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건재하고 정보 통제 시스템은 그대로이며 권력 구조의 뼈대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재는 총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만들고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고 저항이 소용없다고 느끼게 만들 때 가장 오래 갑니다. 하메네이의 37년은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메네이의 차남이 권력을 이어받은 이란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체제는 계속 유지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